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주요 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G7 국가 중에서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었으나 미국의 1차 접종률은 61.94%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62.16%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연목구어라고 표현하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반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 신뢰 훼손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표적 한류 수혜주로 꼽히는 화장품주들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화장품 소매 판매 둔화 우려에다 최근 중국 정부의 연예인 규제도 한류 모델을 주요 기용하는 화장품 업종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 규제에 착수하자 카카오가 백기투항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각종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호재가 부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안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판단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관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챙겨봐야 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 공백으로 인한 관망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미증시가 약세 마감하면서 영향받으면서 현재 양시장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3% 밀려난 3,11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나면서 현재는 장중 최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7% 밀려난 1,02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63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817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1,394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크게 늘려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관 1,92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25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60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유틸리티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폴더블폰 관련주, 제약주가 있습니다. 오늘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되고 있는데요. 국내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 중립 관련 법안이 의결이 되면서 또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SK가스는 기존 LPG 사업과 더불어서 수소 산업 관련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세웠던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충전소 구축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는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3.47% 강세 보이고요. 3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가스 현재 6.89% 오른 16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현재 1.37% 오른 8,87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만이 상승불을 또 켜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또 다음 달 10월까지 해외 투자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또 공식화한다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1.15% 강세 보여지고요. LNF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7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현재 6.89% 오른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영향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현재 3.94% 오른 52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풍산 현재 4.6% 오른 3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J메탈 현재 11.25% 오른 7,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보여졌었는데요. 다만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대결 구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힘이 다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KH바텍은 11.41% 밀려난 2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도 13%대 하락세 보여지고요.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도 8% 밀려난 2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약주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처방약에 대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를 하면서 전일 미증시에서도 제약주를 사이로 하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보이면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2.84% 밀려난 2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43% 밀려난 1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1.29% 밀려난 9만 1,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M2N이 있습니다. 통풍 치료제에 쓰이는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M2N의 협력사가 통풍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시세를 강하게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6%대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1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 좀 힘든 한 주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틸리티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솔루션, 삼성 SDI, SK 하이닉스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오스템 임플란트, 첨보 등이 매일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C, SK 하이닉스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대부시스터즈, 첨보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9월 남은 시장들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관망세 속에 순환매가 돌아주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미증시 하락 여파가 국내증시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이제 9월 미국의 FOMC를 앞두고서 현재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주가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라든지 일부 그러한 상승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게 좀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강한 지금 매수세 좀 유입이 좀 부재한 가운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총 상위주 안에서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반등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번 주 경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FOMC 회의 전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봐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일정들 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월 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FOMC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발언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화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별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9월 13일 날 월요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 회의가 일단 개최가 됐습니다. 내용은 아직 공개돼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어떻게 보면 뉴딜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대출 규모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8월 신규 대출이 1조 2,200억 위안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가 1조 3천억 위안의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지는 하지만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4일 내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8월 달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는데요. 그 인상을 하면서 금융통화위원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가 아마 시장의 좀 관심거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올해 내에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인상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금융통화위원 간의 그런 얘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좀 더 체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SK 리츠 상장을 합니다. 최근 이제 그 시장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서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배당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리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SK 리츠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552대 1로해서 상당한 시장 관심을 받았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리츠가 상장이 되면서 다른 리츠주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미국 테이퍼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장 내에서는 관심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에 2.6%, 그다음에 4월에 4.2%, 6월에 5.4%, 7월에 5.4%로 이제 계속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뭐 6월까지는 중고차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지목이 됐는데 7월서부터는 이제 중고차 부분이 조금 이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8월 관련돼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시장의 좀 관심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 현재까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대응을 했었는데요. 만약 8월치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걱정이 시장에서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아마 조기에 실시될 확률이 좀 많아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9월 15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8월 고용 동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고용시장 악화가 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그 약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마 향후에 뭐 경제 운영 정책이나 이런 데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8월 생산 소매 판매 고정 투자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지금 5.8%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월 6.4%에 비해서는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시장 예상치 5.8%를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아마 시장에서 다시 확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4월 17.6% 증가한 이후에 계속 증가폭이 이제 감소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월간 증가 상승폭은 0.5% 증가로 예상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같은 날 그 9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기업의 그 경기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전월 18.3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단 경기 확장세는 뭐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7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다소 부진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는 전월 1.1% 감소보다 조금 개선되는 마이너스 1.0%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부합하느냐가 아마 향후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에 조금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근원 소매 판매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마이너스 0.1%로 해서 전월 마이너스 0.4%보단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표도 또한 그 미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이제 31만 건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그 수치를 추가적으로 하향할 것이냐가 이제 시장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9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 같이 상당히 그 제조업을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조업 활동은 다소 좀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급격하게 둔화된다기보다는 소폭 둔화되는 선에서 뭐 막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경제 동향, 그린부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델타 변이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됩니다. 뭐 국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되는데요. 일단 뭐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여타 조선주의 흐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제 유럽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3.0%로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 대비 2.2%였기 때문에 그걸 비하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1.6%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CB 통화회의에서 PEFF라는 이제 그 완화 정책을 뭐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아마 만약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PEFF의 종료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9월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지금 72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70.3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서 향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순진 대표님께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대하셨던 SK 리츠나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장도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까지 뭐 고용지표, 산업생산지수 여러 가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빼먹지 말고 이 지표들 잘 챙겨가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를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위원님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또 증시 인사이트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또 호크아이로 본 종목들,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 호크아이가 수급이랑 펀더멘탈을 체크할 수 있어서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관심 종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호가 시스템은 주식이 이제 특화된 시스템인데, 매집과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호가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는 주의를 해야 될 특징 기호도 있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특징 기호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카카오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당한 매도 압박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 5.22%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이제 카카오와 함께 좀 하락폭이 네이버에 비해서도 상당히 더 크게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지난주에 이제 불거졌던 규제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대한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카카오 그룹 전체 종목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방 압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지난주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소폭 외국인들이 매수 좀 들어온다고 해도 지난주에 정말 공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 9월 2일 날 1,100만 주 넘는 블록들 물량에 이어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매도 압박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섣부르게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공매도 물량입니다. 지난주 이제 9월 10일인데 9월 10일 날 카카오뱅크는 그 전에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공매도 비중이 좀 작았었는데요. 9월 10일 날 34.7%,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거의 한 35%에 육박할 정도로 하루 동안의 공매도량이 약 230만 주 이상
쏟아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급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정책 관련된 리스크에는 이제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추가 매수, 속칭 이제 얘기하는 물타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는 지금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섣부르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폭발 시스템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기업 규제 리스크와 금융 관련 자회사인 보험과 펀드 판매에 대해서 거의 금지 조치에 가까운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규제 관련 이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역시 카카오에 좀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 이후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의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몰려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지금 현재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플랫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리스크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 특히 심하게 나왔지만 전방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콘텐츠와 협업을 이루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플랫폼이 콘텐츠를 누르고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혹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경계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불러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중국에서 촉발되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유럽과 미국까지도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서서히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까지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본다면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바로 이 서비스 업종에 몰려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고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9월 달에 수익률이 약 9%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방 사람들이 한 9%라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10%, 20%가 넘어가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신다면은 외국인들이 9월 달 이후에 1조 1,600억 정도 매도, 기관들도 2,9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단기간에 매도 압박으로 끝나지 않고 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가 나올 때는 펀드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또는 최근에 이제 규제한 리스크가 나왔던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호관 시스템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좀 나온 부분은 JB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이 JB금융지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방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은행업종의 종목인데요. 이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당한 상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펀더멘탈을 잠깐 보면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들이 최근에는 저평가 영역에서 탈출하고 있는데 이 J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평가 경향이 강하고 특히 은행들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JB금융주주의 최근에 12개월 PR을 보면 약 3.38배,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가격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PR이 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정도의 PBR이나 PER은 같은 은행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메리트,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큰데 실적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매출액은 비슷한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한 4,695억 정도,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6,300억 정도가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개선되고 있는 실적 개선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이 한 78만 주, 79만 주, 기관이 11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170만 주, 180만 주 가깝게 매수를 하면서 저평가 메리트와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삼박자가 다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호가 시스템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IT 종목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기에 대한 이 매수 관점은 역시 그 MLCC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MLCC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하반기에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압박을 받았던 부분에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수급이 좀 점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호가 시스템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쌍용 C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저점에서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폭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쌍용 CN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실적이 한 8조 2천억 정도, 올해는 9조 7천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8천억대에서 올해는 무려 1조 4천억대,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12개월 PR이 한 13배, 전체적으로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낮은 평균 수치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이 쌍용 CN이가 상당히 이제 좋은 수급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최근 1개월 동안 한 180만 주, 기관은 한 25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큰 폭의 사이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호가 시스템에서 좀 걸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눌림목에서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호가 시스템 종목들은 이 5종목을 주의 종목과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크아이로 본 종목들, 관심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카오와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관심주로는 JB금융지주, 삼성전기, 쌍용 CN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더 많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금 저평가주 좀 봐야 되고 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이제 시장 전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번 주에 뭐 지표 발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번 주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던 부분은 아마도 만기 결제 지수와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미국은 월, 화, 수, 목, 금 5일 평균치로 만기 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됐던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평균치로 만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금요일 날 하락하는 부분을 좀 본다면 만기 결제 지수가 조금 하락 쪽에 내려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에 따른 하락에 대한 압박과 추석을 앞두고 있는 경계 매물, 특히 이제 개인들이 아마도 이번에는 경계성 매물을 좀 많이 내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하락 압박은 지난 우리 6월 달에도 한번 경험해봤던 부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자마자 미국이 거의 V자형 반등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을 받아 좀 하락한다면 좀 가파르게 다시 만기 이후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이번 주에 하락 압박을 받아서 좀 추석을 앞둔 경계성 매물을 좀 밀린다면 오히려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그때 연휴를 앞두고 경계성 매물이 나올 때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보신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전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네이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이쪽으로는 추가 물타기 전략이라든지 추가 매수하는 관점은 좋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시고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미국 영향과 추석을 앞두고 경제성 매물이 나오면 경기 민감주와 IT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호카이로 본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더 많은 내용과 함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월요일, 금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는 유튜브로도 시장에 대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차게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 위해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 규제 소식이 미국, 중국 그리고 국내에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빅테크 규제 소식이 중국 기업들이 먼저였었던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이었죠.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그 엔트그룹이 금융당국의 지시로 IPO가 중단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요. 온라인 게임 회사, 그리고 엔터 기업, 그리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전망의적인 규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금된 상태고요. 그룹은 경영진이 대거 교체가 됐고요. 또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 회사에 대한 주식 매각 요구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거액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기업 자체가 공중 분해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2대 인터넷 기업이죠. 텐센트의 창업자인 마통 같은 경우에도 위챗 독점이라든지 독과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 상태고요. 또한 그 판도도의 창업자 황정 같은 경우에도 일선에서 아예 물러난 상태입니다. 징둥닷컴의 류창동 CEO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학창 시절에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경영권의 발이 묶인 상태고요. 바이두의 리에농 같은 경우에도 제2의 그 구글이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현재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이사의 멤버로 지금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디디 추싱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강력한 제재를 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회사까지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점 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렇게 기업 규제들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또 시진핑 정권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빅테크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장기 집권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게만 이렇게 시진핑 장기 집권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방법론에서 규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유시장 경제 같은 경우에는 법리를 의거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제가 진행되지만 중국에서는
당연히 상법보다도 당원이나 당정, 시진핑의 교수가 우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 발전 전략 같은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선분원에서 공동 부유로 뒤집기도 하고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시장 경제가 사라진 사회주의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제 기업의 그 온라인과 관련된 활동 같은 경우에도 당의 영도를 광철하는 게 지상 명령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노선이라든지 당의 그 목소리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시진핑에게는 빅테크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인민이 하나가 돼서 현재 난국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발동한다든지 그래서 민영 기업을 개입하고 또 독과점 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규칙 위반과 같은 50여 개 이상의 새로운 규제 조치를 쏟아내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격을 지금 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테크 기업들은 지금 빠르게 빙하 시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빅테크 기업이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고 보여주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같은 중국의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상황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과 미국은 정반대의 국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 국제 분업, 혁신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빅테크 기업의 킬러 M&A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현금 동원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가지고 잠재적 경쟁 기업이라든지 재능 있는 엔지니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진출도 너무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진출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질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음원이라든지 아이튠즈의 75% 이상의 지배력을 갖는 독점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소수 독점 기업이 산업을 좌우하게 되면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 신생 기업, 농민들에 대한 그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독점 금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먼저 미국 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6월달에 가파로 대표되는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세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플랫폼 독지 법안을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플랫폼 기업이 심판인데 동시에 선수를 뜰 경우에는 자신의 플랫폼에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법안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내년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지난 7월 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독과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경쟁 촉진과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중시하는 쪽으로 모든 심사가 바뀌면서 독과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구조적 분할이라든지 사업 부문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앞으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미국 안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지금 종목들의 주가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 소식이잖아요. 지금 금융 상품을 소개를 하는 게 지금 중개 광고가 아니라 중개 판매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규제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관계가 가불관계였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있어 왔다는 건데요. 슈퍼 울트라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의 쇼핑몰이라든지 배달앱 민족과 거래하는 자영업자를 앞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는 표준 계약서로 도입하든지 일방적 피해를 입지 않는 보호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상거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또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라든지 쿠팡, G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고요. 또 당근마켓과 같이 개인 간 거래죠. C2C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해소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법안은 빅테크의 인접시장 진출 행위를 규제하는 선진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달 신정부가 들어서야지만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둔 빅테크 견제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이 조금 혁신적인 이런 그 제재 조치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거의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전 규제 제도나 킬러 인수 제한 같은 경우 언제쯤 좀 이뤄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언제쯤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답답한데요. 부처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도입은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자신이 발의했기 때문에 규제 권한은 자기가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 네이버와 같은 IC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뺏기고 밥그릇을 뺏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처 간 기싸움이 한창 진행이 되고요. 관할권 그 다툼을 두고서 현재 그 치열한 그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또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의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부보다는 다음 정권에서 취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선진국처럼 시장 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든지 자기 사업 우대 행위 제한이나 킬러 인수 제한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1, 2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도입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빅테크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빅테크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세계적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경쟁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게 미국, 유럽연합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빅테크 기업에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또 앞으로는 사전 규제 방안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경제학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구글 갑질 방지 법안처럼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만 더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에 테크 산업이 4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공동 부유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사라지게 됐고요. 또 애국자의 의무를 다하는 빅테크 기업의 행동과 역할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달리 디지털 가전, 최첨단 반도체 생산하는 기지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의 자기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 모델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악재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괜찮은 종목들이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빅테크 규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